네, 안녕하세요. 이토마토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주식 심화론 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이 이강무의 광기 강풍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식 심화론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소개해드렸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주식 심화론은 저와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요. 마침 지금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곡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큰 방향성을 갖진 않고 있지만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시장을 또 바라보는 눈들이 좀 새롭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제가 이번 주에 이 광기 강풍을 소개하면서요. 소개해드렸었던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한 키워드를 소개하였는데 오늘 이와 같은 키워드를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 역시도 상당히 또 뿌듯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무의 광기 강풍 시간은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만큼은 시황에 가까운 키워드를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식 심화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아보자라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건네드렸던 시황에 가까웠던 키워드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들 첫 번째 월요일 날은 환율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물가 상승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있는 배경을 가지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부재한데 어제 미증시 대비해서는 시장이 방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만으로 봤을 때는 하방 지지력이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언제 올라가는가 그 시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모멘텀이 없다. 그리고 또 역시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수급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도움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잘 들어오기 위한 시장 수급에 대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건네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더욱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가장 큰 악재는 수급 부재에 있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강달러 현상이 있고 그리고 원화 약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위한 환경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포지션이 달라진다라면은 자신 있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테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강달러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강달러에 대한 분위기는 또 이렇습니다. 연준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같은 신약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긴축에 대한 흐름들을 좀 준비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이번 FOMC를 통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의사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가격이 1,200원대를 넘어선 상태인데 1,200원대에 대한 환율이 지금 한 달여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1,230원, 1,210원 이와 같이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은 절대 안정적인 자리는 아니겠죠. 과거의 위치보다는 확실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자, 이번에는 달러화 지수하고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를 보겠는데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당연히 원화 약세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지수가 상당히 우상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지수가 100지수에 근접해 위치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99지수 찍고 다시 한번 100달러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절대 안정적인 구간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코로나에 대한 이 진정세 안정을 좀 찾았을 때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유입을 공격적으로 했을 때가
92지수 언더였습니다. 그 위치를 본다면 지금은 96지수, 97지수, 100지수까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 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을 잡아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ECB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또 미국과 유럽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괴리율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임을 못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달러화에 대한 주변 국가의 통화와 달러화에 대한 기준을 같이 평가하는 겁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 화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달러 인덱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달러화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이 달러 인덱스 화면에 먼저 나오네요. 자, 유로,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와 같은 6개의 국가의 주요 통화를 가지고 달러와 대교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 평가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들 국가 대비해서 미국의 가치 평가라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좀 과거에 같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글로벌 전체에 대한 경제 카드 누가 먼저 꺼낼 것인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위치에서는 미국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해서 경제 카드가 나오고 다른 주변국들이 그 형태를 따라가는, 그리고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지금 같은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고 다른 국가들이 대처하는, 그러면은 미국 주도의 시장에 대한 결정권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결정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수적인 표현이지만은 밑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은 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원화, 주식시장, 국제 원자재에 필요한 요소다 보니까 인덱스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함께 상품 시장은 대체로 약세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지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죠. 수급이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결정권을, 가치를 잡아주기 위해선 어떤 통화들이 중요하느냐? 앞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에 대한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의 가장 큰 결정권의 점유율은요, 유로화가 50%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에 대한 가격이 반비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은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유로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라면은 유로화는 떨어지고,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유로화에 대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ECB에서 통화 정책이 나왔어요. 과거 3월달, 2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ECB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안 또 제로금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 못 잡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요, 일본입니다. BOJ,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에 대한 기조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사실은 ECB와 동일한 포지션이죠. 이 때문에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억누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이 미국 간의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달러 엔에 대한 환율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뭐냐면은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자, 이 두 이야기들을 좀 도표로 좀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로화와 달러에 대한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다음에 차트 보시게 되면은 달러와 유로화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단위는 달러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유로화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유로화 그러니까 유로화 저가로 떨어진다면은 달러 강세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로 금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꿔줘야지만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져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라든지 엔화에 대한 위치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고요. 다음 엔화에 대한 차트도 보도록 하죠. 엔화를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이 단위는 N입니다. 앞에는 달러였고요. 지금 현재 엔화에 대한 이 가치 평가가 N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달러 현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포지션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부재 때문에 좀처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이 미 증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연준의 의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또 퍼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금리에 대한 가격까지 변동이 나왔어요. 그 자료도 보도록 하죠. 아침에 광기 광풍 시간대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요. 국채금리와 달러와 강세에 대한 도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죠. 네. 2년물에 대한 국채금리와 달러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 미 증시가 열리는 시간대와 마치는 시간대의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연준의 의원의 발언 시기 때부터 해서 국제금리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이 같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장에선 변동이 되는데 결국에는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과 달러에 대한 변동이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고물가 상태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긴축, 그러니까 시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긴축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이 없다. 일단은 주가 차트 HTS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 이야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HTS의 삼성전자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IT 종목들은 일부씩 반등을 하기도 하고 이서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잘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하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실적이 나올 정도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은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 외국인이 완벽하게 부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제부터 해서 이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부재.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네요. 그저께 이제 코스피 쪽에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이날조차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했지만은 이날조차도 지수의 반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등 나왔어도 수급의 부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추이도 한번 HTS로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일간 이 수급 추이입니다.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선택이 운수장비나 통신, 보험, 음식용과 같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그 뒷부분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의 성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전기전자, 뭐 대형주, 그 밖에 제조,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나고 있다. 자, 이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갖춰져 있으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오늘도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 보게 되면은 기아, KB금융은 플러스로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약세 기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대까지 빠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갇혀 있다라면은 이 시장에서 매매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대내적인 변수가 있는 상태인데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클 것이다. 수급이 부재하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 지속성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 위한 것이죠. FOMC에 대한 과정까지 가길 때까지는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 또 한 가지.
ECB라든지 BOJ에 대한 행동이 안 나온다. 그럼 달러에 대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4월 달 내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배당금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배당락 받으셨죠? 자, 그리고 그 배당락 이후에 배당금이 3월 달, 뭐 대부분 4월 달에 나옵니다. 우리만 받을까요? 외국인도 받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4월 달에 외국인의 배당금 지급액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당에 대해서 이 외국인의 포지션, 배당을 받기 위한 외국인의 포지션들은요, 사실 그것을 다시 주식으로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지 기능으로 해서 배당금을 찾아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격의 자금일 수밖에 없겠고, 그 자금들은 다시 한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때문에 4월 달은 역송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체 내부적으로도 달러 컨트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매년 4월 달에 외국인의 배당금 지급액 추이가 계속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달러 컨트롤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달러에 대한 지조가 계속 4월 달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한 보름간의 간격까지는 강달러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제가 그래서 4월 달 초반 때부터 해서 계속 거론했던 거는 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았느냐? 환율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환율에서 반대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환율이 높아지면요, 원자재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을 똑같이 팔던 제품들을 강달러 현상이 됐을 때는 가격이 더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 기업들을 보자고 했어요. 자, 수출 기업의 대부분 포지션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작년간 1년 동안의 수출입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수출입의 가장 큰 규모는요, IT입니다.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겠고 컴퓨터 용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2차 전지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IT 다음은 자동차예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의료기기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은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 선택하겠죠. 그러면 환율에 대한 선택이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반도체와 IT를 선택하자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전체적인 큰 바스켓에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못 가고 있죠. 오히려 이때가 이들 기업들은 조정의 위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시선을 어디로 둘까요? 안정적인 기업,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환율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위치에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 1분기에도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수급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수급 기업, 이게 수출 기업들을 보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리 사는 전략, 모아가는 전략, 혹은 의료기기와 파트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보셔도 괜찮겠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바스켓이 큰 외국인이 코스피가 싸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이것을 떠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에 대한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파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주가 차트 한번 보고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의료기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업별로 했을 때 종목 수급에 대한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외국인의 수급이 앞에 삼성전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루트노닉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 차트가 우상향하는데 그 배경에 외국인의 수급이 숨겨져 있다. 주가 차트 보도록 하죠. 우상향 그림이에요. 시장과는 다르죠. 자, 이와 같이 매출의 비중에 수출이 큰 기업들을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해법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자,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이번 주 화요일 날 했던 외국인의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 큰 안전자산을 가져갈 것이냐, 위험자산을 선호할 것이냐, 이렇게 큰 부류를 나누고 난 다음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안전자산의 채권, 혹은 안전자산의 다른 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와 같은 큰 분류를 보게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금융제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나왔다. 자, 이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와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원유 제재부터 에너지 제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품에 대한 제재, 그리고 금융 제재 방법인데요. 일찌감치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퇴출이 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머징 마켓 신흥국 지수에 대해서 신흥국에 대한 수급에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면서 대체 국가들에 대한 이머징 마켓 편입은 더 커졌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인 MSCI에 대한 지수 변경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동이 신흥국에게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외국인의 선택이 과연 신흥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중국의 경기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중국의 경기가 아시아 전체적인 경기,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경기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선전 지역, 그리고 상하이 지역, 그 밖에 주변 도시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봉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택이 어렵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중국이라는 이 특정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제조업의 심장이죠. 이 때문에 글로벌 전체의 공급망이 다시 한번 차질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때문에 앨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자, 에너지에 대한 공급은 줄고 에너지 가격은 올랐다. 이 말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보험, 음식료, 반도체, 의료기기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환율과 상당히 연결이 되는 섹터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금리로 잡아야겠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과거 코로나 시대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겼고, 공장 운영,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확진의 동선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쉬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이 제품 재고에 대한 쌓기가 나왔고, 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앞당겨지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사실은 물동량이 굉장히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나아지면서 물동량이 회복됐다라기보다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른 것이죠. 물류 대란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 것을 예측하고 경기를 살려야겠다. 시장의 양적 완화, 돈을 풀어야겠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정책으로 해서 시장의 자금을 풀었죠. 자, 이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한 위기를 지나가고 회복을 준비하고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뿌려놨던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 조치가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속도가 만만하다라면 시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물동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이슈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들을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은행, 보험, 음식료, 반도체, 의료기기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환율에 대한 수요 혹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와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융주들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자, 금리 인상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음식료 혹은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는 반도체, 그리고 해외 매출이 주도적인 의료기기,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앞에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로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들이 4월 달까지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5월에 FOMC 기다리자. 자, 물가 상승도 5월에 FOMC 금리 인상으로 해서 잡아지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월 말달까지는 이와 같은 포지션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앨런 장관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앨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고 그리고 기술과 행운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자, 노동시장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미국이 준비를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주택지표 혹은 실업지표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안 잡았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고용지표가 나아져야 된다. 고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회복 시그널 중요하지 않다. 자,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지표는 좋아지면서 실질적인 노동 인구가 없다, 소비에 대한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경기는 다시 한번 침체의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가를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강조를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재무장관도 노동시장 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해소 때까지 계속해서 좀 올해 상반기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단가가 높아졌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환경에서 수요가 늘어났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왜 보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가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앨런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과 행운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행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화해하는 것, 중국에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는 행운이 필요한 것이겠죠. 기술을 왜 피하느냐? 노동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풀려야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자, 이 노동시장을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를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침체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은 노동 인구를 통해서 나중에 소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야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을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요. 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를 유지해 주는 게 창출은 아닙니다. 창출, 새로 만들어야죠. 그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술과 같은 발전된 것들, 예를 들어서 통신망 구축, 5G로 빨리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스케줄을 빨리 한다든지, 혹은 다음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빨리 가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의 포지션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가장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 내용 보시면은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CPI 발표를 안 볼 수가 없겠죠.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CPI 발표가 8.5%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사실은 2월달 CPI도 4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지금 2달 연속 최대폭이 나왔고 그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야, 미국이 CPI가 8.5%라고 너무나 놀랄 수 있는 수치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봉쇄력, 봉쇄력 때문에 전반적인 물동량에 대한 공급량, 그리고 식량, 에너지 수치에 대한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에너지에 대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의 가장 큰 이유가 됐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같이 본다라면은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의 20%, 5분의 1을 이 두 지역에서 합니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자, 이 때문에 CPI에 대한 상승, 물가 상승,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 때문에 달러화가 또 강세되고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재, 우리나라 수급이 부재한 계속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단기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가운데 악재를 만났다. 이 악재가 해소되는 때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지수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자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자, 개인의 소비보다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내용들은 결국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올해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여러 가지 투자를 재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메타버스, NFT 이와 같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소비 활동에 대한 노동자를 만들고 그 노동자로 해서 시장에 대한 소비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을 적응해 가는 거죠. 자, 다음 자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와서 CPI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꼈지만은 반사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근원 CPI가 발표되면서 이거거든요. 사실 이제 근원 CPI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었던 지표입니다. 그냥 CPI만 많이 따져봤었죠. 요즘에는 근원 CPI 합니다. 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에너지와 식량을 뺀 나머지 제품군들에 대한 물가 지표예요. 이 때문에 근원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CPI보다 완만하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러시아의 탓, 중국의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 컸던 것들이 제어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CPI는 파란색, 그리고 근원 CPI는 이제 하늘색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그 CPI에 대한 등락폭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근원 CPI에 대한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탓을 하고, 나머지 제품군들에 대한 물가 상승은 이제는 좀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피크 아웃, 고점을 찍은 완만한 조정. 그러면 물가에 대한 압박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앨런 의장이 말한 것처럼 행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해, 중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령 완화 이 내용들이 앞당겨진다면 현실이 된다면은 이거 CPI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진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물가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앞으로 해소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하이가 지금 봉쇄를 일부를 해제를 했지만, 그리고 또 4월에 오펙에서의 증산 합의를 이뤘지만, 5월달 현재가 3월달이죠. 이제 3월달에 대한 증산 합의는 이뤘지만은 지금 5월이 아닌 4월달에 현재 오펙 같은 경우에는 석유 추가 증산을 거부를 했습니다. 유럽이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를 공급 감소를 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해 모드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 내용도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쳇바퀴가 되는 것들,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잡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달러화가 올라가고 달러화에 대한 변동 때문에 수급이 부재한 이런 리스크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수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지수가 과연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수급이 없는데 올라가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 대한 예측이 지금도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다가도 반등을 다시 보여줬는데, 자, 이미 이제 박스권에 대한 하단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 모든 변수들을 시장은 학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방 지지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목들이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지수가 안 빠져? 지수가 방어돼?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자, 이와 같은 시장은 어떻게 되어 가시겠습니까?
상단에 대한 움직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하방 역시 지켜지고 있다. 박스권이다. 자, 이럴 때는요, 시장은 안도의 랠리를 준비를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지수 민감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안정을 보고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개별주에 대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적 카드를 꺼내서 경제 회복에 물가 상승의 환경까지 오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단계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죠. 실제로 델타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시그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눈턱을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관점으로 새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바로 어제 같은 경우 키워드에서는 항공주를 키워드로 잡기도 했습니다. 자, 항공주는요, 사실 다시 말하면 리오프닝입니다. 자, 내용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항공주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항공 여행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자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는데, 기간이 2년 1개월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항공주, 화장품주, 놀자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화, 레저, 카지노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전반적인 내용들의 이야기를 드렸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당연한 이제 개별 장세로 이제 시장을 준비한다라면은 이와 같이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 항공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따라가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셨을 때 CJ, CGV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HTS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CJ, CGV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에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상당히 좀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서 쇼박스라든지 혹은 뉴라든지 이와 같은 영화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흐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쇼박스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를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놀자주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레저 쪽 그리고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크진 않았지만은 GKL에 대한 주가도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것.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이지 않을까. 오늘 간 종목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이런 포인트보다 오늘은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다면은 내일은 화장품, 모레는 항공주. 이와 같은 흐름들을 우리가 시장을 준비해보자. 왜? 여태까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리스크로 시장은 갇혀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야기들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달러와에 대한 변동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답답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를 찾아가자. 리오프닝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을 본다라면 리오프닝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 흐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키워드로 트위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 2차 전지를 보자라는 뜻으로 가져왔었는데 사실 트위터에 대한 언급 키워드로 잡아봤지만은 좀 2차 전지 이야기를 위한 준비였다, 재료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제터적 M&A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가 빠졌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트위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사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을 볼 때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는요. 시장의 대내외적인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노출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상으로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게 되느냐? 기업의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저께 미국장이 반등했을 때 1분기 기업의 실적 발표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하셔야겠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많은 IT 종목들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장세에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셔야겠죠. 이 기업의 실적이 전환되는가? 이 기업이 지난 분기에도 이번 분기에도 나아지는가와 같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분기에 대한 실적 장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 자,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보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출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 보셔야 되는데, PD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동안에 이 수출 매출액에 대한 추이가 얼마만큼 커졌는지 막대 도표를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1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한 추이가요. 그러니까 이 매달 수출액 표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2021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 격차, 지난해보다 수출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수출 물동량이 가장 큰 기업들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딜 보시겠습니까? 반도체 보시겠죠? 자동차 보겠고, 의료기기 봅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환율 리스크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올해에 이번 달에 어떤 산업이 수출입 동향이 컸는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자료도 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여해 항공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해제를 했어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뚜렷하게 실적 변화가 항공주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월 21일부터 해서 해외 입국하는 이 여행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를 줬어요. 그러면 3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도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국제선 여행자들에 대한 수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3%, 그리고 4월 달에 7% 이렇게 급격하게 여행객 수요가 늘었다면은 항공주들에게는 실적 전환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와 같은 실적 전환이 뚜렷한 기업들은요, 필수 소비재. 보통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판가 인상,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이미 예를 들어서 주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3월 달에 이미 올랐고, 또 라면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올렸고, 그리고 또 음식료의 여러 가지 상품들, 냉동 만두부터 해서 레토르트 식품들 모두 다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주를 또 볼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시장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어렵지 않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키워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했는데, 사실상 같은 이야기의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굴레 안에서 4월 달을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FOMC를 보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답한 요인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로 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의 환경이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준비하셔야죠. 실적주 보자, 수출주 보자, 인플레이션 수혜주 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광기 광풍 시간에 대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좀 몰아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에 나왔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동안에 써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이야기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산업군들,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주에 대한 내용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심화론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